네, 1월 24일이고요. 벌써 이제 금요일이네요.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어제 봤었던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네,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겹쳐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문법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여러 패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챕터 하나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 코딩 테스트 문제들 오늘 또 선별을 해왔어요. 걔네들은 어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건데 연속성 자료형이라는 챕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부터 전달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좀 난이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제 보던 내용부터 마무리를 합시다. 문법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 빈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건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어제 if문, while문, for문 이런 문법들을 봤었는데요. 얘네들은 서로 중첩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if문 안에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for 안에 if, for 안에 while, for 안에 for 이런 식으로 상호 중첩이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늘어뜨려 놓은 케이스를 전부 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while문은 활용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hile문은 그냥 없는 셈 치시고요. if 안에 if, if 안에 for,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만 집중을 하세요. 자, 각각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예제 코드로 제시를 해볼게요. 중첩 조건문입니다. if 안에 if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if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상세 조건을 판별하기 위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70점 초과인 경우 패스예요. 그리고 만약에 패스를 했다면 점수 등급에 따라서 A, B, C를 나누려고 해요. 자, 점수를 입력합니다. 85점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if 85가 70보다 크다 말 되죠? 조건이 참이니까 이제 if 블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패스입니다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하고요. 자, 안에 보면은 if 문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판정을 해야죠. 85가 90보다 크다. 아니죠? 85가 80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B입니다를 출력하고 연결된 거는 나가는 거예요. 앞에 if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요 else문도 나가겠죠. 왜냐면 요 if문과 요 else문이 짝이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보실 때 이거를 항상 코드의 구조를 염두를 하셔야 돼요. 커다란 if문이 있으면 요 안에서 각각 if문에 해당하는 블록들 그리고 else문에 해당하는 블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작은 if문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각각에 속한 블록들을 또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의 구조가 밖에서 안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 항상 이 코드의 구조를 염두하면서 코딩하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들여쓰기 수준이에요. 왜냐면 파이썬은 들여쓰기 수준으로 블록을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들여쓰기가 한 칸 밖으로 당겨졌다.
그러면은 요 if문은 여기서 끝난 거고요. 만약에 if가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죠. 요 if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if문은 혼자 독립적인 블록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애가 새로운 블록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else라는 블록이 그럼 두 개 중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문 에러가 날 거예요. 들여쓰기 수준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if문 중첩이에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요번에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복 수행 1회 때마다 조건을 판별하는 겁니다. 반복문이라는 게 for나 while이 있으면 그 블록 안에 있는 거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애잖아요. 이 안에 if가 들어있다면 이 조건 판정을 반복 회차마다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그 조건문은요, 포문에 들어가는 조건값, 보통 i라고 해요. 이 조건값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i 값이 보통 변화하잖아요. 예를 들어 0에서 9다 라고 하면은 안에서 if문에서 만약에 i가 뭐뭐뭐라면, 그렇지 않고 저러저러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 i 값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숫자를 입력받았습니다. 입력 예시 10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꼭 10을 입력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입력 예시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시되는 출력 결과가 요 입력값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합을 구할 건데 짝수랑 홀수를 나눠서 합을 해볼 거예요. 총합을 구하려면 반복 문제는 0으로 초기화된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짝수랑 홀수를 나눠서 할 거니까 xy라는 변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for i in range 1부터 i의 변화량이 1부터 넘버 플러스 1까지니까 10 플러스 1, 11이죠. 근데 항상 그 전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10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딱 거기까지 반복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포문은 플러스 1까지 세팅을 해야 돼요. 별도의 증감식 없으니까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i의 변화량이 1, 2, 3, 4, 5, 6, 7, 8, 9, 10이 됐어요. i 값을 바꿔가면서 요 안을 계속 반복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if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i가 1일 때 만약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1 나누기 2의 나머지는 1이죠. 조건 안 맞으니까 s로 뜁니다. 그러면 현재 i 값은 홀수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홀수라고 출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i를 y에다 더합니다. 그럼 여기에 1 더한 거죠. 자,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이제 i가 2가 됐어요. 그럼 2 나누기 2는 0 맞죠? 나머지요. 그러면 이번에 i는 짝수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i를 x에다 더해요. 그럼 여기다 2를 더한 거죠. 자, if 끝났으니까 else는 안 하고 넘어가고요. 다시 돌아요. i가 3이 됐어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에요? 1이죠.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넘어가요. 그러면 3은 이번에 홀수라고 출력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y를 i에다 더해요. 여기다 3 더한 거죠. 공식처럼 외우세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짝수로 판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홀수로 판정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다 내지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판정하면 이거는 홀수를 뜻하겠죠. 자, 이렇게 반복을 돌면 x에는 짝수들만 더해지고 y에는 홀수들만 더해져서 각각 출력했을 때 짝수와 홀수의 합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반복문에 포함된 조건문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반복 수행 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언제 쓰입니다라고 딱히 알려주긴 좀 애매한데 은근히 많이 쓰여요. 자, i의 변화량을 봅시다.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해요. 그냥 프린트 i라고 하면은 0, 1, 2, 3, 4 출력하겠죠. 0, 1, 2, 3, 4. 근데 여기서 반복을 하는 와중에 마지막 회차를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i 값이죠. 그러면 i가 4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보라고요. 자, 그러면 i 플러스 1을 시켜주면은 여기 다 1을 시켜주면 1, 2, 3, 4, 5가 되니까 i 플러스 1이 주어진 값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막 플러스 1을 우항으로 옮겨서 i가 4보다 작다라고 해줘도 되겠죠. 원래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4보다 작은 경우만 하겠다. 근데 대체로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이 반복문에 설정된 이 범위를 의미하는 값이 변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a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4라고 계산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i에다가 1을 더한 값이 a보다 작거나 아니면 i를 a 빼기 1한 값이 i보다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제 익혔기 때문에 그럼 그 원리 안에서 어떤 패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엔 중첩 반복문입니다. 여기부터 슬슬 골치 아파져요. 바깥의 부모 반복문이 1회차를 수행하는 동안 안쪽의 자식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i가 0부터 3 전까지 2까지죠. i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 자, 그럼 이제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이라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할 텐데 여기서 0, 0, 1, 2가 될 거고요. 이 포문에 속한 게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제 i가 0일 때 j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반복문을 끝내지 않고선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i는 0인 상태에서
j가 0,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인 상태에서 j가 0, 1, 2, 3, 4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라고 한 다음에 i 값에 대해서 마지막 회차 생략하고 중간에 영역을 구별하려고 선을 한번 그은 거예요. 이렇게. 자, 넘어갔어요. 이제 i가 2가 1이 돼요. 1. 그리고 나서 왔더니 어라? j 처음부터 다시 하래네? 그럼 i 값을 1로 고정해 놓고 j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다시 합니다. i를 1로 고정해 놓고 j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다시 합니다. 이거 끝나면은 또 선 한번 그려주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i가 2가 되죠. 그럼 i를 2로 지정해 놓고 j에 대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요 if문은 i 값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엔 출력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 규칙도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뭘 것 같아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워보세요. 자, 9구단 2단. 그럼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2 점점점에서 2 곱하기 9까지 하죠. 그 다음에 3단으로 넘어가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2 3 곱하기 9까지. 그 다음 4단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2부터 4 곱하기 9까지.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만해도 되죠. 자, 보면은 얘가 i예요. i 값이 1 증가하기 위해서 그럼 j 값은 뭐겠어요? 여기죠. j 값이 매번 1부터 9까지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이게 이중반복문의 원리예요. 9구단 못 외우시는 분 없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진짜 9구단 찍어볼게요. 대체로 반복문 돌 때 변수를 i라고 많이 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책들이 i로 시작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덱스, 이게 보통 번역하면은 색인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의 인덱스는 일련 번호의 의미가 있어요. 색인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책 같은 거 보면 뒤에 찾아보기 있는 거. 어떤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그 고유한 값들을 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도 일종의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출석 번호도 일종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씩 증가하는 번호, 이런 값을 프로그램에서 인덱스의 앞글자를 따서 i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안쪽에 반복문이 왜 j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냥 제 뇌피셜인데 i 다음 글자가 j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j라고 넣은 것 같아요. ij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xy라고 해도 되고요, a, b라고 해도 돼요. 뭐 단어로 헬로 월드라고 해도 돼요. 꼭 ij에 너무 그렇게 그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자, i 값의 범위는요 2부터 9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i가 2일 때 j는요 1부터 9까지입니다. k는
i가 지금 2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j가 1부터 9까지 변하니까 k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가 되겠죠. 자,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끝났으면은 또 중간에 구분선 한번 그어줘요. 자, 다시 넘어가요. 그럼 이제 i가 3이 되겠죠. 그럼 j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1부터 9까지. 그럼 또 3단 출력하겠죠. 그만해도 되죠? 9단이니까. 반복문을 사용하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예약어 2가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지금 우리 단계의 문제에서는 이 키워드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거의 좀 난이도가 올라가야 나올 텐데,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고수준의 문제에선 나와요. 지금은 반복문의 범위가 문제 안에서 명확하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반복문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부득이하게 무한반복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네트워크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업로드란을 구현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파일을 몇 개 업로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럴 때 무한반복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무한반복이 걸리면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따라 반복의 수행 여부나 중단 여부를 제어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예약어가 브레이크, 반복을 강제로 종료, 컨티뉴,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 무한 루프라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복 조건이 잘못 설정돼서 영원히 수행되는 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사해야 되는 스킬이 아니라 피해가야 되는 현상이에요. 대부분. 근데 가끔 이제 구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1. 1이 10보다 작다. 오케이, 됐어. 근데 x가 점점 작아진대요. 그러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갖고 점점 10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도는 거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영원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x부터 x 사이다 0이 있고요. 요 범위라고 한다면 숫자 값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요 한계까지 도달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운되거나 아니면 끝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요. 뭐 이 현상을 이제 C 언어에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파이썬은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 전에 여러분 컴퓨터가 먼저 뻗을 거야. 그러니까 무한 루프 이퀄 컴퓨터 뻗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빨라요. 자, 무한 루프를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while문에다 다짜고짜 트로 거는 겁니다. 자, y는 1이래요. 자, 들어왔는데 y가 1 증가되고 시작을 해요. 1이네요.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아니죠? 그럼 if문이 아니니까 패스. 자, 1이 10보다 크다. 아니죠? 또 패스.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1을 한번 출력했어요. 넘어가요. 자, 이번엔 y가 1 증가해서 2가 돼요. 자, 2를 2로 나눈 나머지 0이다. 맞죠? 그러면 컨티뉴가 걸립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여기로 워프합니다. 밑에까지 안 가고요.
이게 continue라는 키워드의 기능이에요. 자, 그럼 y가 증가해서 3이 됐죠? 자, 그럼 3은 짝수 아니니까 패스, 10보다 작으니까 패스. 그럼 3 출력하고요. 또 넘어가요. 4 됐죠? 4는 짝수니까 워프. 5 됐죠? 넘어가고 출력.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6. 짝수니까 워프. 7. 건너 패스해서 출력. 8은 if문에 걸리니까 워프. 9는 패스하고 출력. 자, 이제 10은 짝수에 걸리니까 워프. 11 했어요. 자, 홀수니까 패스. 자, 이제 여기 걸리죠. 이제 11이 10보다 크다. 자,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는요, 나머지 구문이 있건 없건 일단 반복문을 종료하고 그냥 반복문을 나가버려요. 얘를 안 해요.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속한 반복문을 나가버립니다. 컨티뉴는 조건식으로 워프,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뛰쳐나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예요. 10시 반까지 그 내용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만납시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제 연속성 자료형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변수는 뭐 A에다가 100을 저장한다거나 B에다가 뭐 3.14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들만 저장을 했다면, 연속성 자료형은 어떤 변수에 값들이 여러 개가 세트로 들어가요.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이렇게 성적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에 그 전제 조건 하나 걸자고요. 학생의 각각의 점수를 전부 변수로 표현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늘어나야 돼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은요, 한글로 설정해도 됩니다. 근데 어색해서 잘 안 할 뿐이에요. 되게 옛날에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아무도 안 써서. 자, 만약에 과목 수가 12과목이고 학생 수가 3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만들어야 되는 변수가 36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점점 더 길어져요.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형태인데요.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 혹시라도 배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리스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를 그룹으로 묶은 형태예요. 일종의 사물함 같이 생겼어요. 파이썬은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값들이 저장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파이썬의 특징이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서로 같은 종류의 값들만 묶을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달라도 돼요. 자, 만드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대입하는 값의 특성이 좀 달라요. 대괄호를 묶고요, 여기에 내가 담고 싶은 값들을 콤마로 구별해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 셋, n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된 리스트는 사물함 같이 칸이 생성되고요.
각각의 칸은 0부터 1년 번호가 지정됩니다. 이걸 인덱스라고 해요. 자, 철수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시입니다. 5명의 학생에 대한 성적을 나열할게요. 정수형의 원소만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원래 여기에 98, 31.5, 뭐 A 뭐 이런 식으로 값들을 다 섞어서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코드가 좀 복잡해지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종류만 이렇게 저장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보통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쓰는 게 프린트 함수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변수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서 보여줄게요. 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있을 때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 A, 프린트 B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주피터 블록 안에서 변수 이름만 이렇게 덩그러니 부르면 걔도 출력이 돼요. 이거는 주피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코딩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기능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정해서 자동으로 출력시킬 때는 블록 하나당 한 개씩밖에 안 돼요. A, B 이렇게 하면은 에러는 안 나는데 마지막 것만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블록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냥 한 번씩 출력하고 싶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따로따로 출력이 되는데 한 블록 안에서 변수를 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A 최소한 B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변수 이름을 부르는 게 마지막에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중간에 이렇게 있다. 그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부르는 건 마지막에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에 있는 요 블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다른 코드가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출력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프린트 명령으로 출력을 하세요. 그게 나아요. 자, 학생의 이름을 쭉 나열한 다음에 출력 한번 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스트링이죠. 정수, 실수, 플루트, 문자열, 논리값, 불린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를 묶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그냥 파이썬만의 특징이지 다른 프로그래밍으로는 이런 식으로 못해요. 리스트를 만들면 각 원소에 인덱스 번호가 부여된다 그랬죠. 그걸 활용해서 실제 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한 값은 출력이나 연산같이 일반적인 변수처럼 쓰시면 돼요.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철수의 0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75가 나오는 거고요. 철수의 1번째를 A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면 A에 82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100 더하기 철수의 2번째라고 하면은 91 더하기 100 더하기 91이니까 191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인덱스 번호를 통해 접근한다라는 특성을 제외하고는 일반 변수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 접근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죠. 근데 뜬금없이 아이템스의 5번째에다가 출력해라 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의 인덱스 범위가 초과되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만 있는데 3번째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다가 값을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2번째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300이라는 값이 여기 저장되겠죠. 똑같네. 자, 아이템 3를 만들고 각각 0번째, 1번째, 2번째를 출력을 해봤고요.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0번째, 1번째, 2번째 한번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0번째 값을 0으로 바꿔요. 직접 대입하면 여기가 0으로 바뀝니다. 1번째 값은 myData 1번째에서 150을 뺀 값을 넣었어요. 200에서 150을 뺀 거니까 여기는 50으로 바뀌겠죠? 자, myData 2번째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스스로한테 다시 넣어줬어요. 얘를 3으로 나누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출력하면은 0, 50, 100이 됩니다. 일반 변수처럼 쓰시면 돼요. 리스트끼리 더하는 경우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결됩니다. 리스트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애들이 그만큼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위해서 리스트 1, 리스트 2를 이렇게 각각 만들고요. 출력을 해봤어요. 코드 블록이 서로 달라도 앞에서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는다 그랬죠? 리스트 1 더하기 리스트 2를 리스트 3에다 대입하면은 10, 20, 30, 40, 50, 60을 연결한다는 거죠. 자, 다시 리스트 1을 5를 곱해서 리스트 4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10, 20, 30이 5번 반복되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으로 채워진 원소가 100개인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 0을 100번 쓸 게 아니라요. 그냥 0 곱하기 100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연산도 가능하느냐? 아니요. 이거는 리스트 연산 에러 케이스입니다. 자, 리스트하고 정수를 더하면 에러 나요. 덧셈은 리스트끼리만 가능해요. 리스트하고 문자열을 더해도 당연히 에러 나고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해도 에러 납니다. 곱셈은 리스트 곱하기 정수만 가능해요. 네. 실수로 이렇게 잘못된 연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리스트의 가장 큰 특성이 요거잖아요. 인덱스 번호를 갖는다. 그럼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 특성 때문에 리스트는 오늘은 안 나오겠지만 리스트는 반복문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요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제 유형들이 펼쳐져요. 대부분 학교 중간고사 범위가 그쪽에 많이 쏠려요. 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단원이니까 분량을 조금 러프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30분까지 휴식합시다. 네, 조금 이따 봐요.
자, 다음 단원 넘어가 볼게요. 막상 해보니까 오늘 분량 조절 조금 실패한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더 챙겨가도 됐을 법한데 내용이 좀 시간이 좀 남네요. 자, 요번에 살펴볼 개념은 2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한 줄만 존재하는 사물함 같이 구성된 리스트를 1차 리스트라고 해요. 혹은 1차 원이라고 해요. 행에 대한 개념이 없고 열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세계관을 좀 더 확장을 해서 2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1차 리스트의 각각의 칸에 새로운 리스트를 넣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A는 10, 20이 되고요. B는 30, 40이 될 때 C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A와 B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요 1차원은 행의 개념이 되고요. 이 각각의 A와 B는 열을 담당해서 행열 구조가 됩니다. C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A가 10, 20, B가 30, 4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는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거를 밑으로 떨구자고요. 그러면 10, 20, 30,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행, 1번째 행, 그리고 각각 행마다 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요. 리스트의 각 칸에 지속적으로 다른 형태의 리스트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차원 리스트라고 해서 3차, 4차, 5차 이론상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2차를 초과하는 형태는 거의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3차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출제하는 분이 틀리라고 되는 문제예요. 만점 주기 싫으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리스트가 새로운 리스트의 원소가 되는 형태고요. 굳이 A, B, C라고 하는 이름을 안 만들고 이렇게 코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기 편하라고 요 바깥에 있는 괄호 안에서는 이렇게 줄바꿈을, 콤마 주의하세요. 줄바꿈을 해서 좀 보기 이쁘게 코딩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자, 학생별 이름과 점수를 정의를 해요. 자, STUD 1부터 3까지 있죠. 스튜던트 그룹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서 각각의 학생을 원소로 넣는 거예요.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려요. 자, 바깥에 게 행을 담당한다 그랬죠? 3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2칸씩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예요. 왜냐면 점수를 더 늘려볼게요. 82, 73 얘는 61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스튜던트 그룹에다 넣으면은 스튜던트 그룹이 3개를 갖고 있고요. 이 안에서 STUD1은 4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STUD2는 3개를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STUD3는 2개를 갖고 있죠. 이런 식의 구성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찍찍 그어버리면 이런 구조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칸을 처음부터 다 나눠버리는 거는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만약에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귀찮아서 이렇게 그리면 그건 인정.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자, 대괄호 열고 안쪽에 바로 대괄호 또 열어서 한 번에 코딩할 수도 있어요. 보통 편의상 2차원 리스트는 각각의 행마다 열의 개수를 똑같이 만듭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구조도 반드시 염두해 둬야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마이 리스트 입장에서 얘가 0번째고요. 얘가 1번째고 얘가 2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 형태의 자료 구조가 된다 그랬죠? 파워포인트로 그릴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럼 마이 리스트의 0번째라고 하면은 요게 통째로 나오는 거고요. 1번째, 2번째.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위해서 리스트 정의하고 학생의 0번째 출력해봤어요. 1번째, 2번째 다 각각 결과 확인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각각의 열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행열 순서로 접근을 해요. 0번째 행의 1번째 열, 뭐 이런 식으로요. 마이 리스트의 0번째 행에 대한 0번째 열입니다. 그러면 0번째 행에 대한 0번째 열이니까 얘가 되겠죠. 1번째 행에 대한 1번째 열이니까 1번째 행에 대한 1번째 열 20이 될 거고요. 2번째 행에 대한 1번째 열 2번째 행에 대한 1번째 열이니까 200이 될 거고 2번째 행에 대한 2번째 열 얘는 300이 되겠죠. 요 페이지는 아직 안 배운 게 들어가 있네요. 요 페이지는 그냥 빼버리세요. 요 페이지는 아직 안 배운 게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는 제외하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제 코드가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 2차원 리스트까지 구조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도전해서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교환에 있는 연구과제 이외에 오늘 진행한 내용이랑 또 오늘 진행한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발견이 돼서요. 추가 문제 톡방에 올렸습니다. 분수의 덧셈이라는 문제예요.